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한양도성에 이름난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채연이었지요. 보름달 아래 피어난 연꽃처럼 곱고 아름다웠다 하여 채연이라 불렸답니다. 채연은 그저 얼굴만 예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나 문장가들도 그녀의 글재주에 혀를 내둘렀고 검은 고소리에 실린 노래 한 자락이면 가장 굳은 마음도 녹아내린다 했지요. 채연의 노래 한 자락은 봄날의 꽃비와 같아 듣는 이의 마음에 꽃잎을 수놓는다오. 이렇게 시인들이 그녀를 노래할 정도였으니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어느 해 봄날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어루만지던 날이었습니다. 왕은 봄맞이 도성 행차를 나섰고 그날 밤 대궐 밖에서 연회를 베풀었지요. 최고의 기생들만이 부를 수 있는 자리, 그곳에 채연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들 중 가장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자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겠노라. 왕의 말씀에 모든 기생들이 들떴지만 채연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예술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했지요. 채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붉은 비단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고 위를 스치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물 위를 노니는 나비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영롱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왕은 채연의 노래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채연이라 하옵니다, 전하.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연꽃처럼 고운 그대의 이름처럼. 왕의 눈빛이 채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채연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려 함을 직감했지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궁궐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채연 아가씨, 왕께서 부르셨소. 채연의 방에 들어선 궁녀들은 그녀를 위한 비단 옷과 장신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채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의 여인이 될 것임을. 싫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채연의 물음에 나이든 궁녀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이요. 기생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 또한 운명이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요. 그날 밤 채연은 꿈결 같은 기분으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000개의 붉은 초가 그녀의 길을 밝혔고 비단 같은 꽃잎이 그녀의 발밑에 깔렸지요. 그러나 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왕의 후궁이다. 은섬이라는 봉호를 내리노라. 왕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지만 채연의 귀에는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구슬 장식들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것들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왕은 채연을 끌어안았고 그녀는 기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궁궐 밖, 자유롭게 노래하던 때로 날아가 있었지요. 은섬, 그대의 아름다움은 달빛보다 고와하구나. 왕의 칭찬에 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잃고 은섬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달빛이 그녀의 침소를 비추는 밤, 채연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잃은 새가 화려한 새장에서 울듯이 채연 또한 대궐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감을 느꼈지요. 이곳은 화려한 감옥일 뿐 그녀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운명처럼 어느 한 사내의 귀에 들려오게 될 것이었지요. 조선의 궁궐, 그 화려한 담장 안에서 채연이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은은한 달빛이 궁궐의 연못을 비추는 밤이었지요. 강휘는 그날도 어김없이 궁궐의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무예를 지닌 무사로 왕의 친위대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검술은 물론 활쏘기와 말타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경비를 강화하라. 오늘 밤은 특히 신경 써서 살피거라. 강휘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혼자서 후원 쪽 경비를 맡았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연못가로 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못가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이리 깊었는데 저곳에 누가... 강휘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여인.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숨어서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궁궐에 침입한 자객은 아닌지, 이상한 낌새는 없는지 살피고자 함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나는 순간 강휘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은 마치 슬픔을 간직한 달의 정령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며칠 전 왕에게 바쳐진 은섬, 바로 채연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슬퍼하시나. 강휘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채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지요. 그 순간 강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읽히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채연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가는 길에 그녀의 비단 손수건 하나가 연못께 떨어졌습니다. 강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손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손수건에서 그는 채연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왕의 여인을 내가 어찌... 강휘는 자신의 마음에 피어나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왕의 여인을 사모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 아니 반역죄에 해당하는 큰 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날 밤 채연의 눈물에 젖은 얼굴은 강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강휘는 정물을 보는 왕을 경호하며 문득 왕이 채연의 처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지만 채연의 방에서 나오는 왕의 모습을 보며 이유 모를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미쳤구나. 강휘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밤이면 연못가를 지키며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사흘 후 같은 자리에서 그는 다시 채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채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강휘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채연이 조용히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는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꽃은 피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새는 날아도 둥지로 돌아가지 못하네. 이 몸이 비록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내 마음속 울음은 누가 알아줄까? 강휘는 그녀의 노래에 완전히 심취해버렸습니다. 그 가냘픈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지요. 채연의 노래가 끝나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채연도 강휘도 놀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강휘도 예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의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채연이 은섬이라는 이름으로 궁에 들어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처음 몇 달간 그녀에게 푹 빠져 지냈고 다른 후궁들조차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비단옷과 보석, 값진 선물들을 아낌없이 내렸지요. 은섬, 그대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달빛 같은 존재로다. 왕은 채연을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애가 오히려 채연에게는 고통이 되었지요. 다른 후궁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들었으니까요. 저 계집은 원래 기생이었다지?
천한 출신이 왕의 사랑을 받으니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야. 밤마다 기생의 노래를 부르며 왕을 홀리는 모양이지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아. 후궁들의 수군거림은 채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궁궐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알았지요. 왕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녀를 향한 질시의 눈길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채연은 점점 자신의 처소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옛 기생 시절의 자유로움을 그리워했지요. 그 시절에는 적어도 자신의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왕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지요. 내 진정 원했던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깊은 밤, 채연은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울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한번 왕의 여인이 된 자는 평생 그러해야 하고 왕의 총애를 잃으면 그저 처소에서 늙어갈 뿐이지. 나이든 궁녀가 그녀에게 알려준 말이었습니다. 채연은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있었지요. 지금은 왕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채연은 자신의 처소에서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슬픔이 가득한 선율이 흘러나왔지요. 문득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담장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휘였지요. 강휘는 순찰 중에 우연히 그녀의 검은고 소리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당신은? 채연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못께서 2번이나 마주친 그 무사였지요. 강휘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발길이 이끌렸습니다. 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 제 음악을 듣는 것이 오랜만이라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휘는 자주 채연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그가 지나가는 시간을 알게 되어 그때를 맞춰 검은고를 연주하곤 했지요.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연의 일상은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왕의 방문이 뜸해지자 다른 후궁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지요. 그들은 채연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때로는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단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채연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에도 강휘는 담장 너머에서 그녀의 한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채연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의 슬픈 노래 같았지요. 달은 높이 뜨고 구름은 흘러가네. 내 몸은 여기 갇혀도 내 마음은 바람 따라 자유롭네. 언젠가 내 몸도 이 새장을 벗어나 저 달과 구름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채연의 노래는 밤바람을 타고 궁궐 담장을 넘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강휘의 귀에도 들려왔지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새장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 강휘는 달빛 아래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반역임을 알면서도 채연의 슬픔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게 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은섬 후궁의 처소 근처를 맴돈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누구든 은섬의 처소에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잡아들이라. 왕은 명을 내렸고 더불어 은섬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호위무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임무는 당연히 가장 뛰어난 무예를 지닌 강휘에게 주어졌지요. 전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휘는 엄숙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채연을 가까이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그날부터 강휘는 채연의 처소 밖에서 호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거문고를 타고 강휘는 묵묵히 그녀를 지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리고 비에 젖은 담장 너머로 바람소리가 휘몰아쳤지요. 무사님, 처마 아래로 들어오시지요. 비를 맞고 계시면 병이 들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임무는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병이 든다면 어찌 임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처마 아래에서 쉬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당신의 이름이 강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씨 집안의 휘라고 합니다. 휘, 빛날 휘자군요.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채연의 말에 강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지요. 그리고 당신은 원래 이름이 채연이라 들었습니다. 채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아는 이가 궁궐에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찌 제 이름을... 당신이 연못께서 저를 본 그 무사였군요. 강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잠시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채연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강휘의 말에 채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섬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채연이란 이름은 이미 지나간 삶의 흔적일 뿐이지요. 그날 밤 비가 그칠 때까지 두 사람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채연은 자신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휘는 자신이 어떻게 무예를 배우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지요. 저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활솜씨로 마을을 지키는 사냥꾼이었지요. 15살 때 왜구가 마을을 침범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화를 쥐어주셨습니다. 채연은 강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상처를 품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당신의 활솜씨는 어떤지요? 부끄럽지만 백보밖에 버드립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대단한 재주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관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지요. 강휘가 채연의 호위를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밤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지요. 때로는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휘가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도성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종이등을 띄우며 소원을 빌더군요. 종이등, 예전에 저도 한번 띄워본 적이 있어요. 제 소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채연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그것이 제 소원이었지요. 그 말에 강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채연의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지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강휘는 밤이면 채연의 처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채연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가슴이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어느 여름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채연은 작은 정원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강휘는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강휘님, 이리 와서 함께 달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채연의 부름에 강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오늘 달이 참으로 밝습니다. 네, 마치 나처럼 밝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채연의 말에 강휘는 자신의 마음도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왕의 여인을 사모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 그것도 극형에 처해지는 반역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런 삶이 행복하십니까? 강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방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면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날마다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강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지요. 세상에는 더 넓은 곳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채연은 강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깊게 얽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지된 사랑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지요. 강휘님, 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채연의 솔직한 고백에 강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채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금지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요. 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강휘의 말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채연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지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궁궐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다시 채연을 찾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집착적으로 그녀를 찾았지요. 이것은 다른 후궁들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특히 정빈이라 불리는 후궁은 채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빈은 왕의 총애를 오랫동안 받아온 후궁으로 채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었지요. 저 천한 기생이 어찌 감히 왕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반드시 그녀를 궁궐에서 내쫓아야 해. 정빈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왕의 귀에 이상한 소문을 흘렸지요. 전하, 은섬 후궁이 밤마다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빈은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심었지요. 전하께서 은섬의 처소에 가시지 않는 날이면 그녀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녀의 호위무사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마침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연의 처소를 감시하도록 밀명을 내렸지요. 강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채연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마음의 거리는 좁아졌지요. 어느 날 밤 채연은 강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지요. 남쪽 바다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조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채연의 처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강휘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채연은 급히 검은고를 들어 연주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왕의 친위대가 처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채연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채연이 놀라 물었지만 친위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채연의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쪽지였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쪽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병사는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오늘 밤 3번째 경비교대 시간에 담장 너머로 도망치자 내가 그대를 기다리겠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섬후궁. 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강휘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연루된다면? 저는 그런 쪽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친위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연을 체포하여 왕 앞으로 끌고 갔지요. 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미소 짓고 있는 정빈이 서 있었지요. 은섬,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누구와 도망치려 했던 것이냐? 채연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는 결코 전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쪽지를 쓴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왕은 쪽지를 내던졌습니다. 채연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만.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내일 아침 너는 처형될 것이다. 왕의 명령에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채연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강휘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채연은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이여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나는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나이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이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그녀의 노래는 감옥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결단을 내리고 있었지요. 채연,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리라. 강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었지요. 설령 그것이 반역이요,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그는 채연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궁궐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고 다가올 새벽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채연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휘는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그의 가슴은 불타는 듯했고 머릿속에는 오직 채연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다. 강휘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 해도 채연을 구해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검을 손질하고 궁궐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동이틀 무렵 강휘는 친위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감옥 문 앞에 선 병사들에게 명령했지요. 왕명으로 은섬후궁을 신문하러 왔다. 문을 열어라. 병사들은 감히 왕의 친위대장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감옥 문을 열었고 강휘는 안으로 들어갔지요. 감옥 안, 채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요. 강휘가 들어오자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휘님. 강휘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연,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내일 아침 나를 처형하라 명하셨는데 나와 함께 도망치시오. 이 궁궐을 벗어나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오.
강휘의 말에 채연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왕의 친위대장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반역이며 나는 이미 결심했소. 당신 없이 사는 삶보다는 당신과 함께 도망자가 되는 편이 낫소. 강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지요.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그와 함께 도망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 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까지의 삶이 스쳐 지나갔지요. 기생으로 살았던 시절, 궁궐에 끌려왔던 순간, 그리고 강휘와 나눈 소중한 시간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휘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강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채연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오늘 밤 3번째 경비 교대 시간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힘을 내시오.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강휘는 병사들에게 신문이 끝났다고 말하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엄숙해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채연을 구해낼 것이었으니까요. 강휘는 감옥을 나온 후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는 친위대장으로서 오늘 밤 경비 순찰 계획을 변경했지요.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들을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배치하고 감옥 근처와 궁궐, 동쪽 담장 근처의 경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밤은 왕의 내전 주변에 경비를 더 강화하라. 서쪽 담장은 내가 직접 살피겠다. 부하들은 의심 없이 강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가 왕의 가장 신임받는 무사였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으로 강휘는 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옛 전우 창호를 찾아갔습니다. 창호는 예전에 함께 군대에서 복무했던 동료로 지금은 도성 남쪽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창호,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창호는 강휘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친위대장 나리가 어인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강휘는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오늘 밤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올 것이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나? 창호는 강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강 대장?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네. 다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임을 알아주게. 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강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도성 동쪽 문 밖에 말 2피를 준비해주게.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물자도 함께 마련해 주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성을 빠져나간 후에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남쪽 바다 근처 작은 마을로 갈 것이네. 그곳에 도착하면 소식을 전하겠네. 창호는 강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대장님. 강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지요. 한편 감옥에 갇힌 채연도 자신의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의 구석에 숨겨둔 비녀를 꺼내어 자신의 긴 머리카락 속에 감추었지요. 그 비녀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옥에서 주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긴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있을 탈출은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휘님,
제발 무사하길. 채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그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지요.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작은 보따리에 싸서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고 날카로운 검을 등에 메었지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강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세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될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채연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시간이 됐다. 강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세 번째 경비 교대 시간, 궁궐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 때였지요. 그 짧은 틈을 타 그는 채연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빛이 궁궐 전체를 비추고 있었지요. 강휘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 숨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비 교대 시간이다. 모두 자리를 맡아라. 경비대장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휘는 그 틈을 타 빠르게 감옥으로 향했지요.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고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 앞에 선 2명의 병사는 지루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휘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재빠르게 2 사람의 목덜미를 쳤지요. 병사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강휘는 중얼거리며 감옥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채연, 가야 할 시간이요. 채연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강휘에게 다가갔지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채연의 손을 잡고 감옥을 빠져나왔지요. 2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휘가 미리 계획해둔 경로대로 그들은 궁궐의 동쪽 담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저 담장 너머에 비밀 통로가 있소. 강휘는 채연을 이끌고 나무 그늘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달빛을 피해가며 그들은 천천히 담장에 가까워졌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2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담장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병사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강휘는 재빨리 채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나다, 강휘. 특별 순찰 중이다. 병사는 어둠 속에서 강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아, 대장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강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빠르게 생각했지요. 결국 그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오늘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병사는 상황을 깨닫고 소리치려 했지만 강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병사의 입을 막고 기절시켰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병사가 내는 소리에 다른 경비병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가 있나 확인해라. 여러 방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휘는 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뛰어야 하오. 최대한 빨리. 2 사람은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휘는 재빨리 담장에 숨겨둔 밧줄을 꺼내 위로 던졌지요. 밧줄은 담장 위의 나무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먼저 올라가시오. 내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소. 채연은 망설임 없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날렵했지요. 강휘는 아래에서 그녀를 지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 담장을 넘으려 한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경비병들이 화살을 겨누기 시작했지요. 강휘는 재빨리 자신의 검을 던져 화살을 막았습니다.
채연, 서두르시오. 채연은 필사적으로 담장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위에서 강휘를 내려다보았지요. 빨리 오세요. 강휘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의 힘으로 그는 빠르게 담장을 올라갔지요. 하지만 그때 한 궁녀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섬 후궁이 도망가고 있다. 빨리 저지해라. 더 많은 경비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요. 강휘는 간신히 담장 위에 도달했고 채연과 함께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뛰어, 계속 뛰어.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경비병들의 함성과 발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미리 계획해둔 대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도성의 골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강휘는 자신 있게 채연을 이끌었지요. 저기 말이 있소. 창호가 준비해준 말이오. 도성 동쪽 문 근처 정말로 창호가 두 필의 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말 옆에는 여행에 필요한 물자가 가득 실려 있었지요. 강휘는 채연을 말에 태우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쫓아온다. 저 배신자들을 잡아라. 궁궐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왔습니다. 강휘는 채연에게 속삭였지요. 말을 힘껏 몰아야 하오. 저들을 따돌려야 해. 두 사람은 말의 채찍을 휘둘렀고 말들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문을 지나 마침내 도성 밖으로 나왔지요.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왕의 명령이다. 강휘는 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지요. 두렵지 않소? 강휘가 물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에 강휘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욱 빠르게 몰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강휘는 넓은 들판의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연을 이끌어 좁은 숲길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지요. 이제 곧 안전할 것이요. 저 산을 넘으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요. 채연은 강휘를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 마침내 해가 뜰 무렵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지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자유롭게 된 것일까요? 강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소.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소. 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함께 가요.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왕의 여인을 훔친 사내와 그를 선택한 여인의 도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이 부산하게 오가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은섬 후궁이 사라졌다. 배신자 강휘가 그녀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 소식은 곧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요.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호위무사가 그것도 자신의 여인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확인해보라. 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옥은 비어 있었고 강휘의 방에서는 그가 남긴 친위대장 표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전하, 강휘와 은섬은 분명 함께 도망친 것이 맞습니다. 동쪽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지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무슨 반역이냐. 내가 가장 신임하던 강휘가 내 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왕은 분노로 괴로워하며 주변의 물건들을 내던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마치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았지요. 신하들은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명령을 들어라. 지금 당장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라. 그 배신자 강휘와 은섬을 찾아내어 내 앞으로 끌고 오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배문이 붙었고 모든 관문과 나루터에는 병사들이 배치되었지요. 그들은 강휘와 채연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그림을 들고 다니며 모든 행인을 검문했습니다. 한편 왕은 대전에서 사흘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지요. 강휘, 네가 감히 내 여인을 훔쳐갔느냐? 이 배신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왕은 내전의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요. 내 뜻을 확실히 전하노라. 강휘와 은섬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그들을 숨겨준 자가 있다면 그 일가를 모두 멸족시킬 것이다. 신하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들을 찾아 잡아오면 내가 직접 두 사람의 목을 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반역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왕의 외침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아주 멀리 퍼져 나갔지요. 도망자들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그들을 쫓는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분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두 사람을 반드시 잡아라. 산이든 바다든 어디에 숨어도 찾아내어 참수하라. 이것이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든 추격대는 이미 도망자들의 흔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강휘와 채연은 밤낮으로 달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지요. 산속의 좁은 길은 험했지만 추격자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자. 강휘는 지친 채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몸이라 이런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녀의 결연한 목소리에 강휘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채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곧 해가 질 것이다. 마을에 도착하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들은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지요. 마을은 열가구도 차에되지 않는 조그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길을 잃은 여행자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태와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당신들이 여행자라고요? 그런 고운 손으로 말이요. 채연의 손을 보고 노인이 의심했습니다. 강휘는 재빨리 대답했지요. 저희는 양반집 하인으로 일하다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친 것입니다. 부디 하룻밤만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게. 하지만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감사하게 노인의 초라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춥고 허름했지만 그래도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지요. 노인은 그들에게 쌀죽 한 그릇과 김치를 내어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채연이 입에 대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연은 진심으로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예쁜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아가씨는 어디서 왔소?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디 평안을 찾길 바라오. 그 말에 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두 사람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지요. 비록 초라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게. 노인이 나간 후 채연과 강휘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후회하지 않소? 강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강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지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소. 달빛 아래 연못께서 눈물 흘리던 그날부터 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이 없었다면 제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자유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것은 궁궐에서는 결코 나눌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연이 물었습니다. 강휘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지요. 우리는 계속 남쪽으로 갈 것이요. 바다 건너 섬으로 가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가의 차가운 방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요. 강휘와 채연이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한양에서는 특별 추격대가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최고 무사들을 모아 직접 명령을 내렸지요. 너희들이 내 특별 추격대다. 반드시 강휘와 은섬을 찾아 데려와야 한다. 추격대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정무영, 강휘의 옛 스승이었습니다. 정무영은 과거 군영에서 강휘에게 무예를 가르쳤던 사람으로 그를 아들처럼 아꼈던 인물이었지요. 전하, 제가 반드시 그 배신자를 잡아오겠습니다. 정무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대는 강휘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그가 어디로 도망갔을지 짐작이 가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정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강휘는 산길에 능합니다. 아마도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남쪽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쪽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즉시 남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면 살려두지 말라. 하지만 전하, 제가 직접 강휘를 신문해 보아야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무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데려와야 한다. 내가 직접 그들의 목을 벨 것이니. 정무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한편으로는 제자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정무영은 즉시 특별 추격대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친위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무사들이었고 모두가 말을 타고 빠르게 남쪽으로 향했지요. 다음 날 아침 강휘와 채연은 일찍 일어나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산길로 남쪽을 향해 갔지요. 오늘은 더 남쪽에 있는 마을까지 가야 할 것 같소. 그곳에서 옷을 바꿔 입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해. 강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머리를 잘라야 할까요? 강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의 아름다운 긴 머리는 그녀의 자랑이었지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으니. 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때로는 숲속에 숨어 지나가는 관병들을 피하기도 했고, 때로는 냇가에서 목을 축이기도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전날 밤 묵었던 곳보다 조금 더 컸고 작은 시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평범한 농부 부부처럼 행동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했지요. 여기서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채연이 물었습니다. 강휘는 주변을 살피더니 한 노파의 집을 가리켰지요. 저 할머니께 부탁해 봅시다. 그들은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강휘가 몇 푼의 돈을 내밀자 기꺼이 도와주었지요. 아가씨, 이렇게 고운 머리를 자르다니 아깝구려. 노파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채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니까요. 노파는 채연의 긴 머리를 어깨 위로 짧게 잘랐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채연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소? 강휘가 물었습니다. 채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시장에서 평범한 농부 부부의 옷을 구입했습니다. 채연은 수수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고 강휘도 검소한 바지 저고리를 입었지요. 이제 그들은 겉보기에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던 중 그들은 마을 입구에 말을 탄 관병들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들이 우리를 찾으러 온 것 같소. 강휘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떡하죠? 침착하시오. 우리는 그저 평범한 농부 부부일 뿐이요. 의심받지 않게 행동하자.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인 척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관병들 중 한 명이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저기 있는 부부 잠시 멈추시오. 강휘와 채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멈추어 섰습니다. 관병이 그들에게 다가왔지요. 어디서 오셨소? 저희는 북쪽 마을에서 왔습니다. 장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강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병은 채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부인도 오래전부터 머리가 짧았소. 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골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짧게 잘랐지요. 관병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른 관병이 소리쳤지요. 대장님, 이쪽에 수상한 자가 있습니다. 관병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고 그는 채연과 강휘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너무 위험해요. 저 관병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소. 우리는 이미 모습을 바꾸었으니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기는 어려울 거요.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강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관병들 중에 자신의 옛 스승 정무영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정무영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강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채연이 물었습니다. 강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계속 남쪽으로 가야 해.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서둘러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다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이미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추격자들 중에는 강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옛 스승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운명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강휘와 채연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채연의 몸은 이런 고된 여정을 견디기 힘들어했지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채연은 심한 기침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채연, 괜찮소? 강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그러나 채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온몸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요. 강휘는 그녀를 업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겠소. 저기 동굴이 보이니 그곳으로 가자. 강휘는 채연을 업고 작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추웠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채연, 이제 좀 괜찮소?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지요. 강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불길처럼 뜨거웠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약을 구해와야 해. 강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채연을 따뜻하게 감싸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린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다보니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지요. 거기서 약을 구해와야 해. 그러나 마을에 내려간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채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강휘는 마음을 다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강휘는 약재상을 찾아 골목을 헤매었지요. 마침내 그는 한 작은 약방을 발견했습니다. 무얼 찾으시오? 노인 약재상이 물었습니다. 강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아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침도 심하고 온몸이 떨립니다. 노인은 강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지친 모습과 초조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열병이군요. 이 약을 다려 먹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노인은 여러 약재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강휘는 감사히 돈을 내고 약을 받았지요. 이제 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방을 나서는 순간 강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리 건너편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지요. 정무영을 비롯한 추격대가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기랄. 강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골목을 따라 움직였지요. 하지만 운이 나빴습니다. 모퉁이를 돌던 순간 그는 정면으로 한 관병과 마주쳤지요. 너. 관병이 소리치기도 전에 강휘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다른 관병들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배신자 강휘가 아닌가. 강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봉지를 단단히 허리춤에 메고 검을 빼들었지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농부일 뿐이요. 하지만 관병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을 뽑아들고 그를 둘러쌌지요. 배신자 강휘, 왕의 명으로 체포한다. 강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앞에 선 관병의 검을 쳐냈지요. 순식간에 3명의 관병이 쓰러졌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더 많은 관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휘는 필사적으로 싸웠지요.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관병들은 그의 검술에 제대로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0명, 20명. 계속해서 관병들이 몰려들었지요. 강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휘, 네가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질렀더냐? 정무영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뒤로 물리고 혼자 앞으로 나섰지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강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정무영을 존경했고 그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가슴 아팠지요. 왜 그랬느냐? 왕의 신임을 받던 네가 어찌하여 그런 배신을 저질렀느냐? 정무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제가 배신한 것은 왕이 아니라 저 자신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무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 네가 왕의 여인을 사랑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사랑합니다. 정무영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그런 사랑은 죽음을 부를 뿐이다. 두 사람 사이에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결, 그것은 가슴 아픈 싸움이었지요. 그들은 서로의 검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어느 쪽도 쉽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항복하고 돌아가자 강휘, 아직 늦지 않았다.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휘는 고개를 저었지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채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겠다는 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무영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정무영의 검이 빛나며 강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휘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검날이 그의 왼쪽 어깨를 베고 지나갔지요. 간결한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강휘는 왼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날 막을 수 없습니다, 스승님. 강휘는 오른손으로 검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승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두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휘는 스승의 검을 밀어내고 빠르게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통해 관병들을 따돌렸지요. 하지만 그의 어깨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채연, 내가 가야 해. 강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관병들의 함성이 들렸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밤이 깊어질 무렵 강휘는 간신히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둔 약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채연, 약을 가져왔소. 채연은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어깨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채연의 병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약을 다린 후 강휘는 채연의 입에 조심스럽게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채연은 무의식 중에도 약을 삼켰지요. 강휘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발 좀 나아지기를.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는 간단히 천으로 동염했지요.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채연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지요. 강휘님.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에 강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연, 정신이 들었소? 어떻소? 채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때 그녀는 강휘의 어깨에 감긴 천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다쳤어요? 강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금 긁혔을 뿐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채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한 몸으로 일어나 강휘의 상처를 살폈지요. 이건 긁힌 게 아니에요. 깊은 상처잖아요. 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약을 구하러 갔다가 조금 다쳤을 뿐이요. 당신이 나아지면 나도 금방 나을 거요. 채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휘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에 약을 구하러 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격자들과 싸웠다는 것을. 전부 저 때문이군요.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휘는 고개를 저었지요. 당신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선택 때문이요.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소. 하지만 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강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은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명예도, 지위도,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몸까지. 강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소. 그대와의 사랑,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이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채연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잡힐 거예요.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할 것이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강휘의 말에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살폈지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채연은 약봉지에서 남은 약재를 꺼내 상처에 바를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의원에게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정성껏 강휘의 상처를 치료했지요. 따끔할 거예요. 채연은 부드럽게 연고를 상처에 발랐습니다. 강휘는 통증을 느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당신을 위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없소. 채연은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마워요. 나를 구해준 것, 나와 함께 해준 것,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강휘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대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연의 병은 점점 나아졌고 강휘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지요. 그들은 서로를 간호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루는 채연이 강휘에게 물었습니다. 강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나는 작은 집을 짓고 싶소. 꽃과 나무가 많은 마당에 있는 집.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소. 채연은 그의 꿈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꿈꿔요. 아침에 일어나 꽃향기를 맡으며 저녁에는 당신과 함께 달을 보는 삶.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지요. 이제 곧 떠날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의 병이 다 나으면 우리는 다시 남쪽으로 향할 거요. 강휘가 말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곧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위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채연의 병이 완전히 나은 지 사흘이 지났을 무렵 강휘와 채연은 동굴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좀 더 조심하게 되었지요. 강휘는 추격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산 너머에 작은 절이 있어.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면 좋을 것 같소. 강휘가 말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절 앞에는 나이든 스님이 서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나그네들이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휘는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지요. 스님, 저희는 길을 가던 부부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스님은 잠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의심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이지요.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소. 저를 따라오시오. 스님은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두 사람이 쉬기에 충분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채연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잘 쉬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강휘가 말했습니다. 채연은 동의했지요. 그들은 그날 저녁 절에서 제공한 소박한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강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절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 일어나시오. 강휘는 채연을 깨웠습니다. 채연은 잠에서 깨어 놀란 눈으로 강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왔소. 우리를 찾는 것 같소. 강휘는 조용히 창문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절 앞에는 관병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 선 스님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저기 작은 방에 젊은 부부가 묵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찾는 사람들일 겁니다. 스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강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배신당했소. 스님이 우리를 관병들에게 알려준 것 같소.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오. 뒷문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강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지요.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쪽이요. 강휘는 채연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절의 뒷문을 찾아 빠져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뒷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정무영과 10여 명의 관병들이 이미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강휘.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강휘는 채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스승님, 부디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정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왕의 명령이다. 너희는 반드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절의 뒷문 주변은 이미 관병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앞문에도 관병들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지요. 채연,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강휘는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포기하거라, 강휘.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원치 않는다.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휘는 단호했지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채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정무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관병들이 강휘와 채연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강휘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여러 관병들이 그의 검 아래 쓰러졌지요.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강휘! 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휘가 조금씩 밀리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무엇이라도 돕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강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이전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상처들도 생겨났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채연, 내가 길을 열면 도망치시오. 강휘가 외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관병들을 밀어냈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절의 담장 너머에서 화살이 날아와 관병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무영이 당황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말 탄 사람들이 뛰어들었지요. 그들은 관병들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강휘, 이쪽으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휘는 놀라서 보니 그것은 창호, 그의 옛 전우였지요. 창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와서 강휘를 돕고 있었습니다. 창호. 강휘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창호는 재빨리 말을 타고 와서 강휘와 채연 옆에 멈췄지요. 빨리 타시오. 시간이 없소. 강휘는 채연을 말 위로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창호와 그의 동료들은 관병들을 막으며 그들의 탈출을 도왔지요. 가시오. 우리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창호가 외쳤습니다. 강휘는 고마움에 눈물이 고였지요. 은혜는 잊지 않겠소, 창호. 말도 마시오. 빨리 가시오. 국경으로 가시오. 창호의 외침을 뒤로하고 강휘와 채연은 말을 타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창호와 그의 동료들이 관병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창호님이 우리를 위해.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진정한 벗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말을 달려 절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국경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강휘와 채연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들은 허기와 피로를 참으며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요. 국경을 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압록강이 나올 거요. 그 강을 건너면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소. 강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방의 깊은 산속에 있었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반드시 해낼 거요. 그리고 강 너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그들은 잠시 쉬기 위해 작은 동굴에 멈췄습니다. 강휘는 불을 피우고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음식을 채연과 나눠 먹었지요. 국경을 넘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채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강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소.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살 수 있을 거요. 나는 대장간에서 일하거나 사냥을 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고 저는 비단을 짜거나 약초를 기를 수 있어요. 어릴 적에 배웠거든요. 채연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도 가질 수 있을까요? 채연의 질문에 강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지요. 물론이요.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을 거요. 그들에게 무예와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글과 역사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추격자들의 존재도 죽음의 위협도 있고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들리시오. 강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연도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 말 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은 건가요?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휘는 재빨리 불을 끄고 밖을 살폈지요. 그런 것 같소. 서두르자. 압록강까지는 반나절 거리가 남았소.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다시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산길을 통해 국경을 향해 나아갔지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추격이 더 어려워질 것이었지요. 강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압록강이 보일 거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러나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앞쪽 산비탈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병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휘와 채연의 경로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기랄, 강휘는 말의 방향을 급히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채연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강휘는 주변을 살피며 생각했지요. 저쪽으로 가자. 숲이 깊은 곳으로 가면 말을 탄 추격자들이 쫓아오기 어려울 거요. 두 사람은 말을 버리고 걸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병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숲속 깊이 들어갔지요. 조금만 더 가면 압록강이 보일 거요. 강만 건너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강휘는 채연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추격자들이 너무 가까이 왔고 그들은 지치고 다쳐 있었습니다. 과연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숲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압록강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지요. 저기요, 저기 강이 보여요. 채연이 희망에 차서 외쳤습니다. 강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강만 건너면 돼요. 조금만 더. 그러나 그때 주변의 나무들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병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강휘와 채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딜 가도 도망칠 수 없다, 강휘. 정무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타고 나와 두 사람 앞에 섰지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강휘는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지쳐 있었고 몸도 상처로 가득했지요. 그만두거라, 강휘.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와 강휘를 향해 걸어왔지요. 내가 제안하겠다. 네가 항복하면 너의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 강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요? 그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무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답을 읽은 강휘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채연이 안전하지 않다면 저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정무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고집이 셌지. 하지만 이번엔 너에게 선택권이 없다. 너희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정무영의 말대로 그들 주위에는 수십 명의 관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없었지요. 강휘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채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강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무영을 향해 돌아섰지요. 스승님, 제안이 있습니다. 정무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해보거라. 채연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안 돼요. 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휘의 팔을 붙잡았지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강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시오. 정무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채연을 강 건너로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국경을 넘어 안전해진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후에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정무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그녀가 국경을 넘는 순간 너는 항복해야 한다. 강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단이 서 있었지요. 안 돼요. 강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채연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습니다. 그녀는 강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지요. 저는 당신과 함께 죽겠어요. 당신 없이 살아가느니 차라리. 강휘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채연, 들어보시오. 우리의 사랑이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 남기 위해서는 당신이 살아남아야 하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랑도 살아있는 것이요. 당신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내 영혼도 자유로울 것이요. 강휘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이것을 가지시오. 내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요.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어떻게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강휘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여인이요. 당신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만 하오.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시오. 채연은 흐느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지요. 저를 잊지 마세요. 채연이 속삭였습니다. 강휘는 그녀의 귓가에 대답했지요. 어떤 삶에서도 어떤 죽음에서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요. 정무영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됐다. 강휘, 약속대로 그녀를 보내겠다. 강휘는 마지막으로 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지요. 살아서 나를 기억해 주시오. 당신의 기억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채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휘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지요. 사랑해요. 영원히. 정무영은 두 관병에게 신호했습니다. 그들은 채연을 데리고 압록강으로 향했지요. 강휘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채연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연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강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강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연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자신의 모습이 슬픈 얼굴이 아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관병들은 채연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강 건너편으로 천천히 건너가기 시작했지요. 강휘는 그녀가 안전하게 건너갈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약속을 지킬 때다, 강휘.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강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채연이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강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전하오. 하지만 그때 강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도 관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채연을 붙잡았지요. 아니, 약속이 어떻게 된 거요? 강휘가 분노와 충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정무영은 차갑게 대답했지요. 왕의 명령이다. 두 사람 모두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휘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검을 뽑아들었지요. 당신이 날 속였군요. 정무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다. 강휘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무영을 향해 검을 겨누었지요. 채연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당신들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오. 강휘의 선언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채연이 다시 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 잡아라! 그를 생포하라. 정무영이 명령했습니다. 수십 명의 관병들이 강휘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강휘는 마치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부시게 빛나며 관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채연, 도망쳐요, 어서. 강휘는 강 건너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채연은 관병들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강휘의 필사적인 싸움을 보고 있었지요. 그녀도 힘을 내어 관병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강휘는 강변으로 달려가며 관병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강 건너편에 도달하는 것이었지요. 채연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정무영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활을 쏴라! 그를 막아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강휘는 몇 발의 화살을 피했지만 결국 한 발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지요. 그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연, 조금만 더 버텨요. 강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관병 여럿을 쓰러뜨리고 강가에 도달했지요. 이제 그는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무영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강휘. 비켜주십시오, 스승님. 제발. 강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무영은 검을 들어 올렸지요. 미안하다, 제자야. 하지만 이것이 내 임무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스승과 제자, 한때는 서로를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이었지요. 강휘는 이미 여러 상처로 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불타올랐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정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사의 길이 아닙니까? 정무영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내리지 않았지요. 그래,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나는 또한 충성을 가르쳤다. 왕에 대한 충성을. 저는 제 마음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검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요. 그의 몸에는 이미 여러 상처가 있었고 새로운 상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지요. 강 건너편에서 채연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병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강변으로 달려갔지요. 강휘, 그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강휘는 그 소리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무영을 밀어내고 강을 향해 달렸지요. 하지만 그때 정무영의 검이 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강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 건너편의 채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연, 도망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의지만은 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한 발, 두 발. 화살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강휘는 마침내 쓰러졌지요.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채연을 찾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채연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강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휘, 안 돼. 제발.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강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채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요. 살아가시오, 내 사랑. 그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강휘의 눈이 천천히 감겼지요. 강 건너편에서 채연은 관병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다시 잡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강휘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절규했지요. 안 돼, 강휘. 그녀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창호와 그의 동료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채연, 이쪽으로. 창호가 외쳤습니다. 관병들이 당황하는 사이 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에게 달려갔지요. 창호는 그녀를 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강휘는 그는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소.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창호의 말에 채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지요. 강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병들만이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강휘.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휘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요. 채연은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호와 그의 동료들은 그녀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조선의 관병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연은 중국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요. 그곳은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휘가 준 유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고 약초를 기르고 비단을 짜며 살아갔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슬퍼 매일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강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요. 살아가시오, 내 사랑. 채연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녀는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집 앞 언덕에 올라 압록강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시를 읊으며 강휘를 생각했지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 사랑. 달이 뜨고 지기를 1000번을 반복해도 나의 마음은 변함없이 당신을 향합니다. 이 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강을 바라보는 모습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여인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선에서 도망쳐온 여인이라오. 그녀의 연인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지? 그런데도 그녀는 아직도 그를 기다린다네.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는 것 같아. 채연의 이야기는 점점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서로의 사랑을 맹세할 때 언덕을 찾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다리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채연의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저녁 언덕에 올라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붉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채연은 늘 그랬듯이 언덕에 올라 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강휘, 오늘 하늘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채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얼굴은 석양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보이기 전 갑자기 마을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연이 순간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석양에 물든 언덕 위에 그녀 혼자만 서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후의 느낌처럼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지요. 그날 밤 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강휘가 그녀에게 말했지요.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오. 다음 날 아침 채연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베개 위에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연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채연이 더 이상 혼자 언덕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달빛이 밝은 밤이면 언덕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있는 일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습니다. 왕의 여인을 훔친 사내와 그를 위해 평생을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국경 마을에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영원한 기다림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강휘가 정말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채연이 본 것은 그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정무영이 마지막 순간 제자를 살려 비밀리에 도망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강휘가 오랜 세월 동안 남쪽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어 채연을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채연이 본 것이 진짜 강휘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의 여인을 훔친 사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옛날 옛적에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무사와 그를 위해 평생을 기다린 여인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